안녕하세요. 예민수의 경제토크 시작합니다. 정부의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도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편안하진 않은데요. 이후 시장 전망 알아보겠습니다. KR 리서치 김대준 대표님 오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공매도 금지한다는 얘기가 슬슬 흘러나오긴 나왔는데 그죠? 그렇죠. 근데 또 뭐 화들짝하네요. 그죠? 주말에 급작스럽게 발표가 그러니까. 됐고요. 월요일 장에서 강하게 시장이 반응을 하는 모습 보여줬죠. 그러니까요. 야. 지금 시장에서 아마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한 네. 것은 공매도 금지, 그러니까 공매도 규제가 나오고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그렇죠. 내용이겠죠. 예, 예. 제가 다른 건 잘 못해도 네. 주시장에 오래 있으면서 네. 경험치는 많다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과거에 공매도 규제 금지 관련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거에 공매도 규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의 흐름들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시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매도 규제 시점 발표 이후에 주가지수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어떠했는지를 판단을 해서 지금 장에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는 그렇죠. 시간으로 한번 제가 한번 꾸려 가보겠습니다. 물론 그때 상황은 다를 수 있어요. 그죠? 시장의 그렇지 않을까요? 주변의 환경들은 다를 수 있지 않나요? 환경은 다른데요. 지금 장과 대비해서 몇 가지 꼭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 이제 상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면 네. 제가 준비한 그림을 한번 예, 같이 좋습니다. 보시면서 예. 그 내용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괄적으로 제가 이제 이 그림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이전까지 세 차례가 있었고요. 네. 뭐 다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때 첫 번째 공매도 규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매도가 주식시장의 상승 원동력이 될 수 있는 만능 치트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2008년도에 공매도 규제가 있을 당시에서의 시장은 2000포인트에서 지수가 900포인트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1400포인트 수준에서 공매도 규제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러고도 보니까 많이 빠졌네요. 많이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900포인트 수준까지 빠지고 나서 네. 자율적인 반등을 줬죠. 그리고 두 번째는 2011년도 유럽의 재정위기 상황에서 네. 그 공매도 규제 두 번째 발표가 있었고요.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수 2200포인트에서 1600포인트로 하락하는 과정에서 1800포인트 수준에서 규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한 200포인트가 더 빠졌죠. 그때도 더 밀렸다 올라왔고요. 네. 예. 그리고 가까운 과거에 코로나 사태 시즌에서도 공매도 규제가 있었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지수 2,400포인트에서 무려 1,400포인트까지 빠지는 과정에서 네. 1,700포인트 시점에서 공매도 규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때는 그게 얼마 안 지나서 그때 바로 올랐네, 그죠? 그렇죠. 짧은 네. 기간에 급락하고 짧은 예, 기간에 예. 리바운딩이 나왔기 때문에 네. 기간차로는 그렇게 길지는 않겠지만 지수적 상황에서의 흐름을 보게 되면 1,700에 1,400까지 빠졌거든요. 여기에서 네. 자, 시장 팩트 체크는 됐고 이제 네.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십시오. 시장의 흐름을 판단해 보게 되면 세 차례 공매도 상황 하에서의 국내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 글로벌리 영향을 받는 내용에서의 하락 요인이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이 글로벌리에서 어느 정도 빠졌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네. 해외 시장 대비해서 국내 시장이 하락률이 그나마 공매도 규제가 발표되고 나서 덜 빠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은 시장에서 지난주 공매도 규제 발표 이전부터 3일 정도 반등을 주는 상황이었었죠. 그렇죠. 예. 지수 바닥을 찍고 네.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 공매도 규제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정적으로 이번 발표는 지수의 부양에 의한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제도적 그 발표라기보다는 특정 섹터와 특정 종목에 대한 내용으로의 발표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거든요. 특히 2차전지 업종에 대한 네. 영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공매도 규제가 발표가 있었는데 흐름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하락하는 과정에서 공매도 규제가 있었고 일정 부분 추가 하락이 좀 하락의 폭은 속도는 제어됐지만 네. 하락의 과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의 흐름이었고요. 지금은 하락을 저점을 찍고 반등 주는 상황에서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상황적인 측면에서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그 전에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급락하면서 이제 시장이 마치 좀 붕괴하는 것처럼 무너지니까 네. 그죠?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서 그렇죠. 카드를 꺼내 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에는 지금 상황이 그런 코로나나 금융위기 상황이냐? 사실 그 급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조치를 썼다는 게 약간 좀 포퓰리즘적인 성격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저는 이제 주식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말씀을 네. 뭐 정확하게 그 내용까지는 해석이 네, 어렵고요. 네. 앞으로 시장을 그러면 이전 상황과 대비해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지를 네. 해석을 해드리면 좋아요. 예. 이전 상태에서의 흐름들은 브레이크를 살살살 밟아주면서 하락의 각도를 조절하는 형태 규제였거든요. 지금의 시장의 상황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바닥 찍고 올라오는 과정에서의 규제가 발표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은 하락의 속도를 제어하는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 아니고 시장은 어느 정도 바닥을 찍었다라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그럼 이제 악셀레더 받는 거예요? 악셀레더라는 기간의 과정을 거쳐야죠. 네. 이제 그러면 완만한 속도 조절에서의 상황은 지나갔기 때문에 네. 기관화 과정, 기간 조정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주식의 조정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네. 많이 얘기하는데 기존에는 가격 조정 이후에 반등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기간 조정 과정에서의 흐름들이 진행되는 앞으로의 시장 상황이 진행될 것이다. 그게 이제 공매도랑 무슨 상관이 있냐 이거죠. 공매도가. 네. 규제가 발표되면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글로벌리 한국 시장의 하락률이 이전 규제 상황 하에서 다소 진정되는 하락률이 네. 좀 약화되는 현상들을 보여줬다는 말씀드렸죠. 이번엔 글로벌리 이슈는 아니지만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제도적 장치이기 때문에 하락의 각도가 아니고 공매도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시장의 하락 각도가 아니고 기간화 과정을 거치는 상황의 흐름들이 진행될 것이라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번 공매도에 대해서 판단하는 주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 이거 공매도 조치가 없었다고 하면 어떨까요? 없었어도 사실은 우리가 좀 과하게 빠졌거든요. 그리고 네. 2차 전지는 어차피 말씀하신 것처럼 공매도 금지 조치 이전에도 네. 엄청난 가격 조정을 겪었어요. 네네. 그다음에 사실 이제 기간 조정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건 뭐 공매도 효과 이전에도 그런 형태인데 별로 공매도 효과 미치는 영향이 없네요. 레벨업이 되었죠. 네. 지수상으로 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수의 이번 상승의 반등 목표치를 2,400 전후를 많이 판단을 했습니다. 공매도 전에.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네. 그 지역이 최근에 거래가 집중화되고 그렇죠. 예. 저점 부근이었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해석점이 있는 상황에서의 지수 영역입니다. 그런데 지수가 2,500까지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이번 지수 반등의 목표점을 2,400으로 판단을 했는데 상향화된 지수 흐름에서의 그 조정에 대한 네. 기간 조정에 대한 흐름들을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까지 2,400의 고점을 찍고 대략적으로 뭐 2,300 수준까지 흘러내리는 기간화 과정을 거친 이후에 시장이 어떤 글로벌 여러 가지 이슈에 의한 긍정적 요인이 반응될 때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체적인 흐름을 가졌다고 한다면 이제는 한 100포인트 정도 상향화된 2,500포인트까지 지수가 올라오고 조정을 받더라도 2,400포인트 수준에서의 저점을 만들어준 이후에 네. 상향화될 수 있는 이 한 단계 레벨업된 상황에서의 흐름이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시장에서 공매도 규제가 되면 시장이 전체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리고 공매도의 주체였던 외국인이나 기관이 시장을 하락하는 원흉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제가 시장에서 실제적으로 공매도 오퍼레이팅 업무를 저희 팀에서도 이제 주문을 받아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증권사 담당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들을 많이 수행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매도가 시장에 영향을 하락으로 많이 주기보다는 오히려 시장 하락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는 큰 요인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매매입니다. 2차전지 업종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다른 여타 대형주 중심으로 해서 또 뭐 최근에 그 다른 국가 시장에 비해서 국내 시장이 좀 약하게 움직인 조정의 폭이 컸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공매도가 아니고요. ETF와 연계된 프로그램 매매가 시장에 매물이 매물을 부르는 현상으로서의 약화된 현상의 흐름으로 영향을 줬다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규제해서 시장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거는 판단의 착오가
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번 규제와 이번 시장 분위기 전환의 내용으로 인해서 시장은 1차적인 반등 목표치를 상향화해서 이후의 흐름의 과정에서 뭐 전체 증시 주변에서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반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장 연동할 수도 있고요. 특히나 미국의 금리 상황도 우리가 많이 이제 그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 하에서 기간의 과정 이후에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접목될 때 시장이 네.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공매도가 미치는 영향은 지수를 급격히 여기서 끌어올린다기보다는 이제 전반적으로 기간 조정의 박스권인데 레벨을 한 단계 정도 올렸다 그죠? 네. 그리고 거기서 예. 앞선 흐름에서의 공매도 규제는 속도 조절, 하락의 각도를 좀 조절하는 형태에서 영향을 네. 줬다라고 본다면 지금은 상향화된 상단 목표치 이후에 하락보다는 기거나 왜 바닥을 찍고 반등을 주는 과정에서의 규제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의 조정보다는 이제는 기간의 조정 형태로서의 시장의 모습이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의 단기 뭐 다음 주 정도 상황까지 흐름에 있어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진행될 것 같고요. 다음 주에는 특히나 이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 지표 그 내용들의 이슈가 있죠. 첫 번째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이 되는 에이펙 회담이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진행이 되는 회의인데 시진핑이 참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중국의 그 주석이라고 하죠. 중국 주석이 미국을 방문한 경우가 지난 아마 제 기억으로는 93년도 그 장저민 주석인가요? 그 주석 이후에 아마 최초로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긍정적인 시그널에서의 그 내용들이 시장에 반영할 수 있는 긍정의 재료로서의 해석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 17일에 미국의 셧다운 또 한도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또 시장에 어떠한 악재, 호재, 영향도를 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는 내용으로서 진행될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하고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대응을 해야 되는 내용으로 판단을 하고 있죠. 공매도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주셨고요. 그러면 네. 이후의 시장 흐름을 지금 말씀하신 변수를 좀 섞어서 전망을 해 주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에는 2,300을 살짝 했다가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레벨이 대략 2,400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게 이제는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지지선이 되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남은 연말까지 흐름들은 위쪽으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권으로 보시는 건지. 박스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렸죠. 네.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에서의 그 흐름을 보게 되더라도 반도체 종목들이 미국 시장에서 강했습니다. 이 부분에서의 내용들은 기존의 대중 무역 규제에 따른 반도체 기업들이 영향도를 많이 받았는데 이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수 있다. 다음 주에 회의 여부에 따라서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긍정의 재료가 좀 더 시장에 부각이 될지 아니면 또 셧다운에 대한 부분이 계속 시장에 노출되면서 악재로서의 부정의 부분이 좀 더 영향도를 줄지 이 부분은 다음 주 상황에 넘어가서 확인될 내용에서의 그 이슈들이라고 판단하고 있죠. 네. 그러면 제가 질문을 크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를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는 네. 공매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답변을 해 주셨고 네. 이후의 시장 흐름도 대체로 이제 박스권 등락으로 보셨는데 그러면 네. 전략을 이제 연말까지 봤을 때 투자자들 어떤 전략을 취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네. 우리가 지금까지 주식을 팔 기회를 잡질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기다려보면 반등 주겠지 하다가 2,500, 2,400 지수 라인을 계속 붕괴시키면서 내려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번에 월요일에 이제 지수 2,500을 찍고 그리고 뭐 이틀 동안 지수가 조정을 받고는 있지만 이번 기간화 과정에서의 판단은 리스크를 걸기보다는 현금화를 좀 가져가는 측면으로서의 대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시장이 하락한다라는 측면에서 현금화가 아니고요. 이후에 기간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12월이 될지 아니면 내년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빠르면 다음 주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시장에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변화하는 순간에서의 시장의 터닝 포인트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전략적인 대응은 아마 제 판단으로는 대부분 주식을 100%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손실률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등락 과정에서의 기관화 과정에서 현금화를 만들어가는 측면에서의 대응으로 최소 50%까지는 현금화를 가져가는 측면으로서 대응하고 우리가 이제 리스크를 제어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하락하면 현금한 걸 잘했다고 보겠죠. 반면에 시장이 턴 어라운드 하면서 상승으로 전환될 경우에 조금 더 주더라도 확인하고 매수하는 대응으로 할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뭔가를 사겠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보다는 내가 가진 종목에 대해서 손실률이 조금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그 손실을 감안해서라도 일부 현금화를 진행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금화라는 건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네. 예를 들면 지금 손실이 났다가 이제 손실이 만회됐다. 네. 그죠? 그러면 다음을 보고 현금화를 쉽지는 않지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죠. 20% 손실 났는데 지금 한 절반 정도 돌려서 10% 정도 손실이 줄어들었다. 네. 그죠? 혹은 뭐 20% 손실해서 한 7% 돌려서 13%가 여전히 마이너스다. 근데 그걸 팔아서 현금화 한다. 이게 아니 제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압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라는 거죠. 네. 대부분 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에 있을 때 네네. 고객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어요. 10% 20%는 양호한 거고요. 30% 40% 아마 손실률이실 겁니다. 대부분의 종목들과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면 손이 안 나갑니다. 내 계좌의 마이너스율을 네, 네. 보면 절대로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전체 50%를 현금화하겠다고 한다라면 손이 안 나가기 때문에 10%만이라도 한번 팔아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를 팔아봤더니 내 계좌가 유동성이 확보되고 시장이 다음 전환 시기에 뭐 좀 더 빠른 주도주로 갈아탈 수 있고 아니면 가격적으로 운용이 잘 돼서 저점에 다시 살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습관화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적으로 많은 물량을 현금화해서 다시 재매수를 한다. 이거는 제가 판단해도 주식을 오래 했던 분이 아니라면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일부분에 대해서 현금화하는 그 습관을 가져가 보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종목을 팔아야 될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시장에서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 제일 약한 종목을 매도하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건 틀렸습니다. 현장에서의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약한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도 잘 모르거니와 그 종목을 매도하는 것 자체도 손이 잘 안 나가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는 현금화할 때의 전략은 내가 한 5개 종목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손실률은 각각 다르다. 그러면 일정 비율 내가 10% 현금화를 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동일하게 10%를 매도하는 것. 네. 네. 그 방법이 좀 더 효율적이고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좋은 네. 팁을 말씀해 주셨고 근데 연금 비중을 한 50%까지 늘리자는 거는 좀 과한 거 아닌가요? 지금 100%인 분들이 대부분이시고요. 예. 현금화를 이미 일정 부분 가져가신 분들은 다행스럽겠지만 네. 저는 주식 투자를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할 매수 그렇게 저는 유도하지 않습니다. 주식은 내가 주식을 사고자 하는 의사결정이 되었을 때 나는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샀지만 주가는 좀 더 빠질 거야라고 생각을 해서 판단해서 주식을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닥이라고 해서 샀는데 상황에 따라서 주가 더 빠지는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의 관점보다는 주식 투자는 타겟팅해서 딱 시점이 왔을 때는 매수 또는 매도해야 될 자리가 왔을 때 매도 이 전략이 기본적인 제가 판단하는 제가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에서의 매수 매도의 자리고요. 말하기 쉽게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포트폴리오 관리 뭐 종목 분산 이게 아니고 주식은 사거나 팔거나 라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판단이기 때문에 50% 정도가 제가 판단하는 예. 기준에서 현금화 내용에서의 비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워낙 2차 전지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었고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에 강하게 반등을 했다가 또 재차전 밀리고 그죠?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2차 전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2차 전지 업종 전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네.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재상승의 국면에서의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종목에 많이 투자가 되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하루 움직임에 따라 희비가 갈리는 상황인데요. 제가 보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생각을 오늘 시간에 여러분께 전파드리면서 저의 생각을 토대로 해서 뭐 100% 맞지는 않겠지만 2차전지 업종에 대한 판단에 도움을 가져가셨으면 하기 때문에 제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이산이뿐만이 아니고 다른 업종의 종목들이 주가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후의 과정들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판단해서 과거 사례들과 현재의 이산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흐름들을 한번 제가 조목조목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부터 보시면서 관련한 내용들을 한번 쭉 제가 예. 설명을 드리면서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전지에 뭐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우리가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를 2차전지 대장주, 선도주 뭐 이렇게 많이들 그렇죠. 예. 말씀하시죠. 그래서 대표 종목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뭐 주가가 얼마나 올라갔고 그리고 시장에 대한 전망치와 어떤 산업에 대한 미래 가치에 대한 부분은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보다도 더 많은 분들이 그 정확한 내용들에 대해서 해석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하게 과거에 강했던 종목들이 이후에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해석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또 시장에서 선도했던 뭐 대장주라고 흔히 많이 얘기를 하죠. 이런 대장주들의 종목들은 한 번에 주가 꺾이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주가가 상승하고 주가 조정받을 때 하락의 낙폭제 저점을 우리가 38.2% 많이 얘기하죠. 이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예. 0.382 부분을 판단해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에서의 하락률을 이제 피보나치 수열의 38.2% 대략적으로 그 정도 빠지면 주가 어느 정도 다 빠졌다라고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락에 대한 저울질을 할 수 있는 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은 내용처럼 에코프로가 장중 고점 제외하고요. 일시적으로 올랐던 그렇죠. 고점 그 위에 제외하고 꼬리는 자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고점부라고 할 수 있는 가격은 대략 한 130만 원 예. 전후 가격이 이제 고점부 라인에서의 가격입니다. 고점부 가격에서 한 38.2%를 이제 차감하고 우리가 계상을 해보면 대략 80만 원 주가가 나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는 1차적으로 주가가 80만 원 선에서 가격이 들어오게 되면 반등을 줄 수 있는 상황에서의 가격대가 왔다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에서의 시장을 참여한 대부분의 생각들이거든요. 최근에 80만 원을 이탈하면서 60만 원까지 주가 빠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매도 규제에 반응하면서 뭐 상한가까지 기록하는 기염을 통하면서 이틀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던 자리에서의 흐름이고요. 지금 2차전지 업종의 대부분의 종목들은 지난 월요일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뭐 2, 3일 조정을 받는 가운데에서 가격적으로 본다라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38.2% 전후로 한 지점에서의 조정의 정상 회귀 수준에서의 가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후 상황에서의 흐름들이 중요하겠죠. 이후 상황을 말씀드릴 때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참고해서 투자에 도움을 가져가셨으면 이제 하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한번 예. 만들어 와봤습니다. 과거에 이제 시장을 선도하고 전체 분위기를 끌어갔던 종목에서 물론 색깔도 다르고 그 전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좀 다르긴 합니다. 근데 시장을 선도했던 종목들이죠. 특히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집중됐던 종목들입니다. 이 관점으로 이제 들여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22년까지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종목은 HMM이었습니다. 흠슬라. 네. 엄청 났었죠. 네네. 네, 이때 엄청난 종목이었는데 HMM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몇 퍼센트 올라갔다기보다도 네. 고점부를 대략 한 뭐 5만 원 전후로 한 가격에서 고점부를 찍어줬죠.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38.2% 부분을 지나쳐 흐름의 가격이 진행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정상화 과정의 흐름을 두 차례 만들어주고 반등을 줬는데 이 반등의 지점이 대략 우리가 알고 있는 저점부라고 있는 38.2% 지점에서 대략 한 25% 또는 30% 정도 반등을 주면서 되돌림 과정에서의 주가 모습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도 과거에 굉장히 크게 시장에서 회자됐고 유명했던 주식이죠.
시장에서 그 선도주라고 볼 수 있는 대장주였는데요. 마찬가지 패턴입니다. 주가 상승을 하고 대략적으로 38%의 저점부 바닥을 찍고 30% 수준의 반등을 주고 이후에 주가는 뭐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주가들은 계속해서 뭐 하향화되는 측면으로서의 진행이 되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아니고 지금 2차전지 업종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는 기준으로 앞으로 모멘텀 과정을 거치긴 하겠지만 상승할 여지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HMM이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의 패턴 측면에서 바닥점이 어디고 바닥점 이후에 반등을 줄 때 어느 정도의 반등을 주는지에 대한 부분을 예. 설명드리기 위한 해석에서의 그림들입니다. 네. 대략 38.2%의 주가 조정을 받게 되면 25%에서 30% 반등을 주게 돼 있죠. 이 반등 과정이 중요하다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앞서 잠깐 셀트리온의 에코프로의 말씀을 설명드렸다시피 80만 원 부근에서의 가격이 38.2%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25% 30% 가격을 100만 원이네. 그렇죠. 네. 그럼 100만 원까지 줘야 되는 반등 목표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전에 일시적인 그 규제 상황으로의 반등을 줬던 부분은 일시적 상황에서 회귀 과정에서의 반등이었고요. 이후에 반등이 나올 때 100만 수준까지의 가격 차에서의 진행은 나타날 것이다. 이게 반등이 될 수도 있고 반전이 될 수도 있죠. 그러면 반전이 되었던 종목들에 대한 흐름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네. 삼성전자입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지금의 주가는 알고 있지만 과거의 주가 수준에서의 상황은 뭐 잘 기억들을 못 하실 겁니다. 지금 액면 분할까지 되었기 때문에 가격차 변화가 있고요. 과거에 이제 2000년 초반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시장에서 그 성장주 섹터였습니다. 반도체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될 거야라는 게 시장의 전반의 의견이었거든요. 주가 20배 올랐습니다. 이 당시에 2000년 초반 상황에서 이때 시장 분위기 했느냐면 그래 반도체가 미래의 성장 산업이고 캐시카우긴 하겠지만 주가가 20배 올랐던 것은 과도해 미래의 성장 가치를 끌어다가 주가가 올라간 상태에서의 흐름이야 라고 했던 게 전반의 의견이었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을 보여줬죠. 지금 보이시는 왼쪽에 있는 차트가 삼성전자의 월봉입니다. 일봉으로 여러분께 도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봉의 흐름 자체가 너무 길어서 좀 월봉으로 축소해서 이제 전체적인 분위기만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그림을 이제 만들어 왔는데요. 주가가 뭐 650원, 700원 여기에서 무려 이제 그 한 8,000원, 7,000원까지 10배 정도의 상승을 보여준 상태에서 흐름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나서 앞서 말씀드린 HMM이나 셀트리온과 같은 패턴의 흐름에 따라서 주가가 38.2% 수준에서의 이탈권에서 흐름이 나타났고 정상 과정으로 진행되는 가격 흐름이 나타났죠. 그리고 나서 재반등 과정에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이 나타났다는 점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 한번 기억해 보시고요.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앞으로 전망치는 저는 이렇게 본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앞에 여러 종목들에 대한 설명들을 이제 상황을 말씀드린 거고요. 에코프로 월봉입니다. 동일하게 이제 해석점을 가져가기 위해서 시점과 기간의 차는 좀 다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한 3, 4년에 걸쳐서 앞에 말씀드린 주가의 터닝의 그 롤링의 흐름들이 만들어진 거고요. 에코프로는 짧은 기간의 상승을 줬고 또 조정 자체도 짧은 기간에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월봉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의 그림을 그대로 등치시켜서 적용을 해보게 되면 최근 내에서의 38.2% 저점을 이탈해서 하향화되는 가격차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정상화 과정에서의 가격 수준으로 다시 회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락 과정이 그러니까 주가 다시 반락하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의 앞선 삼성전자 이 부분에서의 흐름이 앞으로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날 것이고 그리고 나서는 전반의 흐름이 다시 이차전지, 전기차 지금은 시장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내용의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망치도 안 좋은 내용에서의 그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또 바뀌죠. 시장이라는 게 주가 올라가면 거기에 맞는 재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 과정에서 시기는 당장의 흐름에서의 전환이 되는 시기보다는 내년도 한 상반기 시점에서 전환의 흐름이 진행되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 그리고 이 측면에서의 내용들은 제가 단순하게 느낌이나 감이나 흐름이 아니고 과거에
주가가 시장에서 강했던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를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해당 종목에 대한 내용들의 전망치를 저의 기억과 저의 과거 경험을 통해서 이 흐름의 내용들로의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2차전지 업종에 대한 전반의 뷰는 여전하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다만 지금은 그간의 오랜 기간 아니고 많은 그 가격 차에서의 상승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숨고르기 또는 매물 소화 또는 도약을 위한 뭐 이렇게 그 도약 과정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2차 전지에 대한 기본적인 흐름은 성장 섹터로서의 긍정적 흐름을 가져가셨고요. 네. 네. 좋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변동성이 크지만 그죠? 네. 네. 월봉으로 보면 그 상승과 또 조정 네. 그걸 뚫고 위로 갈 수 있다고 얘기하셔서 네. 네. 그렇게 되기를 뭐 기대하면서 동시에 조금 딴지를 걸어보면 네네. 다른 시각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럼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삼성전자와 에코프로를 비교할 수 있느냐? 예를 들면 네. 삼성전자의 제조업과 삼성전자는 뭐 반도체 분야에서는 뭐 세계 탑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에코프로는 또 2차 전지 중에서도 사실은 지주사이고. 그렇죠. 네. 그래서 차라리라보다는 아까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급등했던 신화를 썼다가 그 거품이 빠진 기업들이 꽤 많이 있어요. 아시는 굉장히 것처럼. 많죠. 그죠. 뭐 네. 신라젠, 그렇죠. SK 바이오사이언스 이런 거는 신풍제약 이런 거는 네. 어떤 신약 개발 내지 이런 거니까 빼고 그죠? 네. 빼고 네. 그렇죠. 지금과 좀 유사하게 시장에 에너지들이 개인들이 들어오면서 기대감들로 갔던 것들이 저는 오히려 아까 얘기하신 H&M이나 카카오 쪽하고 좀 더 에코프로가 가까운 것 아니냐. 그래서 네. 다시 밀린 거에 올라가더라도 이전에 그 고점을 회복하고 치고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는 정말 희망이 아닌가. 삼성전자와 에코프로 비교치가 좀 다르다는 관점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성장주로의 일단은 해석 네. 하나의 그룹으로 예. 이제 설명을 드린 거고요. H&M과 카카오와 에코프로가 또 다른 점은 뭐냐면 H&M 같은 경우는 코로나 상황 하에서 물동량이 늘어나면서 그 실적이 매출이 그렇죠. 급증하는 형태로의 진행이 되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매출 상황이 뒷받침 하지 못했기 그렇죠. 때문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상황에 그러면 매체는 구조적 성장은 아니죠. 그렇죠. 일시적인 어떤 기대가 반영된 거죠. 일시적이면서도 폭발적인 성장이 그렇죠,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네, 네. 주가가 거기에 반응을 했던 거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물론 그 기업의 성장에 대해서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 제어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네. 카카오의 계열사가 120개가 넘습니다. 삼성그룹이 80개이고요. LG그룹이 11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기업 그룹군에서 가장 많은 계열사를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은 계열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분할 상장을 했던 내용이 있었거든요. 카카오 자체만으로 판단할 때는 성장성 유지됐고 주가의 흐름 자체도 최근까지 빠질 만한 사유가 그렇게 많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장세는 어차피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주가 이렇게까지 빠질 만한 부분이 아닌데 좋은 부분들을 계속 그 분할했기 때문에 그 가치적 측면에서 희석이 됐다라고 해석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에코프로도 물론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과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의 그 회사 분할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자회사인 BM이나 머티리얼즈가 수익성 기반으로 해서 향후 성장하는 단계에서의 동일한 지점의 흐름들이 나타날 것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H&M과 카카오 물론 시장에서 주목받고 시장에서 굉장히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동일한 흐름으로의 판단도 네. 우리가 유추해서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저는 조금 다르다. 오히려 삼성전자와 동일점이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좀 더 다른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지만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종목이죠. 네. 알겠습니다. 다 다르죠. 근데 종목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다 네. 다르고 상황이 다르고 사업 구조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표님의 시각을 들었던 거고 네네. 대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점을 그죠. 이렇게 좀 비교해 보려고 김 대표님 그렇게 생각하신다는데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시각을 바꾸세요. 네.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고죠. 각각의 자기의 뷰가 있는 거고 시각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런 이제 인사이트를 찾아서 주시는 건데 네. 예, 그런 스토리들이 좀 나오기를 좀
오히려 바랍니다. 그죠? 네. 불과 네. 3개월, 4개월 전만 하더라도 이차전지 업종의 소재주들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의 견해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지탄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시장에서 긍정과 부정이 항상 충돌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긍정만 있으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요. 네. 부정만 있어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긍정과 부정이 충돌할 때 이게 수급이지 않습니까? 매수 매도가 이때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긍정의 뷰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부정의 뷰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지만 저는 지금 시점은 긍정의 뷰를 가져야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네, 네, 지점이죠. 그러니까 반도체 사실 얘기한 게 오래됐죠. 그전부터 네. 계속 반도체. 반도체 올라가도 반도체 떨어져도 반도체. 네. 애널리스트 요즘 얘기해도 뭐 좋아요? 그럼 계속 반도체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또 그런 기대감들을 네. 좀 지켜주는 그죠? 네. 네. 턴어라운드도 되고 네. 물론 이제 업종 전체가 다 오르는 게 아니라는 고민은 있지만 그렇죠. 네. 반도체가 가장 기대되는 섹터인데요. 반도체와 관련해서 주목해야 될 점들 어떤 걸까요? 또 전망은. 네. 반도체 업종이 지수 관여도가 가장 크다라는 건 뭐 누구나 다 그렇죠. 네. 알고 계실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시총 1.3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종목 수도 반도체 관련 업종의 종목이 한 120개 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도가 높은 업종이고요. 그리고 산업 측면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국내에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 주는 그렇죠. 업종 예. 당연히 하고요. 우리가 반도체 업종을 이제 지금 시점에서 접근할 때는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뉴스를 보거나 정부에서 발표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을 판단할 때 그냥 스킵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수출 데이터에 대한 내용은 항상 꼼꼼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이번 그 10월 수출, 그러니까 11월 초에 발표된 수출 동향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의외의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기존에 좋았던 뭐 자동차, 조선, 철강, 기계,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이 업종은 최근 3, 4개월 내에 계속 좋아지고 있는 현상에서의 진행이었고요. 반도체 부분은 특이할 만한 내용에서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론 아직 정상화 단계로 가는 과정이긴 하지만 수출 감소세이긴 하지만 지난 6월이나 아니면 연초 상황만 보더라도 반도체 수출 경기에 대한 30% 감소, 25% 감소, 20% 감소 이런 내용들이 주류의 수출 데이터에서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11월 초에 발표된 반도체 산업에 대한 수출 데이터 통계치를 보게 되면 마이너스 3%입니다. 한 자릿수이면서 거의 이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이번 10월의 수출 데이터가 반도체 수출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물론 내용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기존의 중국 수출 주력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 미국 쪽으로 이제 판매처를 달리하면서 중국과 미국의 이제 밸런스가 좀 달라지긴 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수출에 대한 데이터들이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상화 단계까지는 아니겠지만 이 부분이 주요하게 우리가 체크해 볼 만한 첫 번째 반도체 수출이 정상화 단계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주요한 체크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뭐니 해도 반도체는 가격이죠. 디램 가격의 움직임입니다. 삼성전자가 지난 4월에 감산을 이제 결단을 내리면서 네. 감산을 했습니다. 지금 디램 그래도 가격이 감사를 한다 안 한다. 뭐 감채도 꺼내지 말라고 안 한다 그러다가 결국은 했죠. 그렇죠. 네. 시장에 못 버텼는데 네. 삼성전자가 아니라 이 디램 가격의 최근 흐름을 보게 되면 네. 21년 7월 반도체 디램 가격이 제 기억으로 한 4불 초반이었습니다. 그때 최고점이었고요. 예. 22년도에 역대급 수출을 이제 발현시켰었죠. 이 그 가격차를 통해서 21년 7월에 고점 4.3불 요 정도 수준에서 무려 4, 5개월 해서 최근까지 계속해서 내리막이었죠. 올 초에 1불 초반 그리고 1.2불, 1.3불 여기서 계속 등락을 보이다가 9월, 10월에서 의미 있는 1.5불 수준을 돌파해서 안착을 했습니다. 디램 가격. 물론 아직까지 역마진입니다. 1.5불 수준에서의 디램 가격이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물건을 팔아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의 가격이기 때문에 당장의 삼성전자의 실적이 뭐 흑자로 돌아선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겠지만 추세죠. 주시장에서 주가의 흐름도 마찬가지고 산업 동향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추세입니다. 관성의 법칙에서 추세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디램 가격이 1.8불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이 BP를 넘어서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내에서 1.3불에서 1.5불까지 올라오는 각도와
이 추세를 판단해 볼 때 올 연말 또는 내년 초 BP를 넘어서서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지점에서의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그 지점이 결합되죠. 첫 번째, 수출 통계 데이터 측면에서 개선되고 있다. D램 가격이 BP 수준으로의 회복 과정에서의 내용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뭐 11월, 12월에 당장의 어떤 의미 있는 숫자를 되기는 우리가 성급하지만 내년 초가 되면 조심스럽게 삼성전자 흑자, 하이닉스는 흑자치에 상향화된 데이터 이거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주가는 산업에 대해서 6개월 선행해서 그 기업 가치에 대한 가격을 형성하는 게 주가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판단할 때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되면 완연하게 그 산업에 대한 전반의 개선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금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이 되죠. 그러면 반도체 경기 좋다. 그 애널리스트들도 그렇고 뉴스도 그렇고 모든 기사들 좋습니다. 그러면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좋겠지만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주가에 반영되는 이 시기가 데이터가 확인됐을 때서부터 주가에 반영되는 경향들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이들 종목을 매매하는 것은 기관과 외국인이죠. 기관과 외국인은 매매 패턴에 있어서 개인은 변동성 매매를 주로 합니다. 움직임의 등락을 이용해서 사고팔고 하죠. 기관은 모멘텀 매매를 하거든요. 최근에 시장에서 그 기관의 매매 동향을 많이 보셨겠지만 기관은 2300포인트 바닥 찍는 과정에서부터 매수를 했어요.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매도를 했지만 그래서 기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기관의 매매 형태를 보게 되면 U자형의 터닝 포인트 지점 바닥권에서부터 매수를 하고 돌아 나가는 지점에서 매도를 합니다. 외국인은 추세 매매를 합니다. 네. 외국인의 전략적 매매 대응은 고점 매수, 저점 매도입니다. 고점의 추세가 확인됐을 때 매수하는 거고요. 저점의 하락으로 추세가 확인됐을 때 매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수 2500 또는 2400을 돌파하는 과정에서부터 일부 매수가 진행되는 요인들이 이제는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시장을 해석하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온 거죠. 기관은 매도하는 겁니다. 추세 전환됐을 때. 그래서 이 관점에서 보게 되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전략적인 움직임에서 진행이 되는 가격 그 시기적 측면에서 볼 때는 이 데이터가 확인됐을 때 그러니까 수출이나 D램 가격이나 등등등 것들이 확인됐을 때 기관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주가가 움직이는 시점에서의 흐름들이 나타나는 거고요. 타이밍상으로 좀 더 밀어놔도 되는 흐름들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반도체 업종에서의 그 종목이라고 해야 되죠. 소부장인데. 소부장 쪽에 더 매력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소부장 쪽에 매력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지점입니다. 네. 지금까지 소부장 쪽에서 후공정 섹터들이 강했습니다. 그렇죠. HBM 관련한 이슈로 인해서 후공정 쪽 종목들이 네. 굉장히 강했는데요. 제가 보는 관점은 후공정 쪽의 종목들은 이제 좀 밀어놔도 될 것 같고요. 전공정의 장비주들을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전공정의 장비주도 뭐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그 전공정 장비 관련주 중에서 이제 들여다볼 종목은 저는 세 종목 정도로 압축해서 좋습니다. 관련한 종목들을 이제 판단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종목은 HPSP. 고압수소 어닐링. 그렇죠. 그 변형을 방어하는 네. 형태입니다. 이 종목이 지금 주가 흐름에서의 상황을 보게 되면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변동성은 있어요. 이 예, 변동성 있고 네. 변동성이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공매도가 많았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난 7월, 8월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가 한 50만 주? 요 정도였는데요. 네. 지난 10월에 들어서 250만 주, 240만 주까지 늘어났습니다. 블록딜 이슈도 한번 있었던 그렇죠. 거고. 예. 그것도 있었고 예. 여러 가지 이슈가 이제 있었는데요. 예. HBSP는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부정적 이슈에 대한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과정으로 주가에 반응하고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아직 고점을 돌파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추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에서의 내용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는 미리 예측해서 상황을 판단해서 투자를 해야지만이 예상 외의 수익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전공정 장비주에서 HPSP 같은 종목들은 이 고점 라인 제가 선으로 이렇게 그어 놓았지만 이 고점 라인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으로서 해당 종목에 대한 관심의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뭐 이미 고점 라인 돌파한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종목은 뭐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있고 주가 탄력적 측면에서는 기존의 HPSP보다도 좀 더 가벼운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죠. 그래서 주성 엔지니어링을 두 번째 종목으로 해당 그 영역에서의 관심을 가져가야 될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고점을 돌파하면 한번 쉬게 돼 있습니다. 네. 최근 내에서 흔들림의 과정, 윗골이 달고 주가 조정 나오고 이러한 과정에서의 흐름들은 요즘 일봉이죠? 네, 일봉입니다. 네, 네, 네. 고점 돌파하고 자연스러운 흔들림 과정에서의 흐름이라고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고점, 역사적 고점이나 신고가 영역의 종목을 도달한 종목들은 부담스럽습니다. 많이 올랐지 않느냐. 난 바닥에 있는 주식들 좋아해. 라고들 많이 판단하셔서 생각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금 매매하지 않지만 매매를 과거에 하고 고객들에게 매매를 이제 그 설명을 드릴 때 안정적으로 판단해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신고가도 돌파하는 종목들이 안정적이다. 라고 많이 설명을 드리거든요. 가격적인 부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졌다라는 측면에서의 접근이기 때문에 오히려 신고가 종목을 적극적으로 매매하는 것이 수익률을 도모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주성 엔진은 현재 고점 라인 돌파했고요. 고점 라인 돌파 후에 조금 쉬는 과정이지만 관심 가져도 될 것 같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공정의 장비주의라는 측면에서 그 반도체 경기의 순환 사이클에서의 개선되는 상황에서 관심 요구되는 종목이고요. 세 번째 종목은 유진테크입니다. 이 세 종목 내에서는 이제 뭐 전체적인 매출이나 지금 사업 내용에 있어서 약간 떨어지는 그 종목이긴 하지만 주가적 흐름 측면에서는 오히려 앞선 두 종목보다도 탄력이 좀 더 빠르다고 할까요? 탄력이 좋은 종목이라고 해석이 되고 있고요. 동일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주성 엔진이랑 같이 고점을 돌파하고 잠시 쉬어가는 흐름에서 위아래 가격 편차가 증가하는 형태로서의 최근 가격의 움직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종목 전공정 부분에 있어서 지금까지 후공정이 시장을 선도하고 주도했지만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이 선도했지만 이제는 전공정 분야에서의 장비주들이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물론 주가 많이 빠져서 바닥기는 건 아닙니다. 이미 이 종목들도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고점을 돌파하면서 새로운 시세 탄력을 집중을 받고 있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들 종목들이 좀 더 강화된 주가 흐름 측면에서 뻗어나갈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반도체에서 내가 관심 섹터를 찾아보겠다라고 한다면 시장에서 많이 운용되고 있는 후공정보다는 전공정에서 그나마 장비주들 요 섹터 장비주들은 기술력들이 좋거든요. 그래서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시장에 판단을 하고 있는 주요한 종목들의 관심 종목입니다. 반도체가 좋다는 건 이제 뭐 말해 뭐해죠. 그렇죠. 네. 근데 그 가운데 무엇을 어떤 전략으로 살 것이냐가 관심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가 거기서 이제 전공정 장비 가운데서 세 기업을 말씀해 주셨는데 네. 공이다 보면 뭐 물론 이제 펀더멘탈리는 좀 찾아봐야 되고 보셔야겠지만 사업 내용이나 기술적으로나 보면 다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돌파 패턴이거든요. 다 이게. 동일합니다. 그죠? 예. 네. 돌파 전략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돌파 전략이라고 하는 게 항상 신고가를 가거나 그죠? 주요 지지선을 뚫고 가거나 거기서 이제 의미 있는 또 거래가 실리거나 이런 건데 돌파 전략을 이렇게 사용할 때 또 네. 주의할 점도 있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우리가 사실 고가니까 그죠? 그렇죠. 사고 나서 보면 물론 뭐 터틀 트레이딩 이런 분들은 보면 그 돌파 전략 이후에 몇 차례 분할 매수를 하고 이제 또 안 되면 과감하게 버리는 그렇죠. 이런 이 손절 라인도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의 이게 세 종목이 공이 이제 그런 유형이니까 그죠? 네. 그런 전략적인 좀 쭉쭉 돌파해서 잠시 조정을 거치고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흔들릴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부담스럽죠. 가격적인 부담도 있고요. 그렇죠. 예. 돌파 이후에 꺾이는 거 아닌가, 조금만 흔들려도 꺾이는 거 아닌가라고 많이 판단하십니다. 네. 주로 앞서 말씀드린 세 종목의 형태가 돌파이면서 앞단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 이후에 돌파였거든요. 네. 일반적인 N자형이 아니고 박스 그렇죠. 이후의 돌파형입니다. 박스 형태 이후의 돌파 종목들은 100%는 아니겠지만 동일한 또 패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지금 HPSP 이제 네. 1차적으로 돌파 직전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흐름들을 이제 네, 설명을 네. 드리면 박스를 이 정도 선으로 그렇죠. 박스를 설정할 수 있겠죠. 네, 네, 네. 그러면 주가가 돌파하면서 앞선 주성엔진이나 유진테크가 돌파했죠. 네. 돌파하고 나서 박스의 상단부까지 다시 내려옵니다. 모든 종목은 아니겠지만 90% 이상의 종목들이 대부분 이 패턴의 형태를 보여주거든요. 뭐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돌파 시점에서 주식을 매수해서 네. 하락할 때 손절할 것이냐 네. 아니면 좀 기다려 볼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는 기준으로 잡는 것이 네. 박스 상단의 가격을 훼손하지 않는 형태에서 주가가 재반등을 줄 때 우리가 이 종목에 대한 보유나 추가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제가 그 관련한 이전에 움직였던 이제 차트 제가 HTS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실패한 종목 삼성엔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패턴들이 거의 동일하게 네. 이제 진행이 됩니다. 손절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이제 예, 말씀을 예.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롱텀하게 기간차를 두고 설명을 드리게 되면 이게 박스입니다. 오랜 기간. 앞서 말씀드린 반도체 장비주들은 좀 좁은 박스이고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은 긴 박스죠. 가격차가 좀 다릅니다. 긴 박스는 상승의 폭이 길게 가는 거고요. 네. 좁은 박스는 또 다른 해석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 박스 내에서의 움직임이 진행되고 박스 돌파 형태가 나타났고 이후 조정받는 과정에서 이 박스 상단부를 훼손하죠. 그러면 다시 추세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에서의 내용들을 이제 감안해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예. 앞서 말씀드렸던 세 종목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하실 때 주성엔진이 네. 먼저 돌파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기준을 좀 잡을 수 있죠. 네, 박스 돌파했고요. 돌파 후에 이제 쉬는 과정이죠. 여기서 조정받을 때 이 박스 상단부를 훼손하느냐, 훼손하지 않느냐. 네. 이 기준을 가지고 해당 장비주에 대한 투자 관점으로의 대응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네. 동일한 형태의 모습이기 때문에. 돌파할 때는 이제 그 돌파 지점 저항선이 이제 돌파하고 나면 지지선이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죠? 예, 그거를 지키느냐가 그렇죠. 이것도 어려운 게 뭐 그 점이 딱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죠. 네, 그렇죠. 조금 해소하까도 레모 로보틱스였나 네. 그 해소라는 것 같다가 또 올라가고 그렇죠.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률적이지 않은 건데요. 네. 그래서 기준을 좀 잡고 하시라고 제가 추가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반도체 업황 전망하고 관심 가질 기업까지 세 기업 말씀해 주셨어요. 네. 김대준 대표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